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은행 담당 최정욱입니다. 은행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어쩌다 밸류업인데요. 그러니까 어쩌다 밸류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페이지 보시면 지금 연초 이후에 5월 10일까지 은행주가 한 30% 정도 주가가 올랐고요. 지금 코스피 대비 대략 한 28% 정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회성 요인이지만 민생금융 지원에 따른 비용들, 그리고 홍콩 ELS 고객 보상 비용, 이런 이제 은행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1월달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아마 이제 크게 영향을 준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은행지뿐만 아니라 저PBR, 자동차라든지 보험, 이런 업종들이 코스피 대비 이제 큰 폭으로 초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의 주주 환원율 확대는 사실 밸류 프로그램 도입 언급 이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보유 자사주 소각이 2022년에 있었고, 자사주 매입 소각, 이제 추가로 사가지고 소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작년부터 본격화됐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전에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2022년부터 주주환원율 상향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주요 금융자사들의 CET1 비율, 보통 자본 비율이죠. 이게 13%를 상회하고 있어서 글로벌 주요 은행에 비해서도 자본력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주주환원율 추이 및 전망 그래프고, 오른쪽은 이제 글로벌 은행들하고 비교한 CET1 비율인데, KB라든지 신한하나 이런 이제 주요 국내 대형 금융사들이 13%를 상회하고 있고요. 작년 말 기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조금 비율이 높지만 다른 은행들은 그렇게 높진 않고, 호주 은행들은 13%를 하회하고 있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도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셜 그룹 외에는 나머지 은행들이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유럽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 자본 비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주 환원 확대되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은행들하고 이제 CET1 비율 말고 주주 환원율을 조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CET1 비율과 총 주주 환원율 현황이고요. 밑에가 이제 총 주주 환원율, 그리고 세로가 CET1 비율이고, 결국 CET1 비율이 높을수록 주주 환원율이 높기 때문에 점들이 이제 우상향돼서 찍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오른쪽 하단 쪽이 CET1 비율 대비 주주 환원율이 높은 은행들이고, 왼쪽 상단이 CET1 비율 대비 주주 환원율이 낮은 은행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내 은행들하고 중국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비율은 높은데 주주 환원율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호주은행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 없고 배당만으로도 주주 환원율이 크게 높고, 일본 미쓰비시 UFJ도 상당히 높은 주주 환원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그러니까 국내 은행들하고 중국 은행들이 자본 비율 대비 주주 환원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저PBR 개선 대책이 나왔고요. 보시면 작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제 큰 폭으로 확대가 되면서 총 주주 환원율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전성까지 감안해서 국내 은행들 충당금 적립률이 어떤 수준이고, 요게 이제 글로벌 은행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나냐라는 이제 그래프고요. 왼쪽 보시면 NPL 비율, 저희가 이제 부실채권 비율이라고 하는데,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0.5%대 정도로 다른 나라 국가의 은행들보다 낮은 편이고요. 일본이나 유럽 은행들은 국내 은행보다 훨씬 NPL 비율이 높습니다. 충당금 같은 경우는 NPL 대비 충당금 적립률을 저희가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0%대. 미국 은행도 일부 은행은 조금 높긴 한데 국내 은행보다 낮고요. 일본이나 유럽 은행은 NPL 커버리지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국내 은행들이 충당금을 조금 적립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지는 않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결국 주주 환원율을 확대를 하려면 적정하게 자본 비율을 유지하거나
자본 비율 개선되는 게 이제 필수적인데,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금융회사 같은 경우 적정 비율이 한 13% 정도, 그리고 지방 금융회사는 12%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KB하고 신한이 13%를 상회하고, 하나금융은 약간 하회를 하긴 하는데 이게 1분기 때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아마 2분기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KB, 신한, 하나가 자본비율이 양호하고, 이제 지방은행 중에서는 JB금융이 자본비율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본비율이 적정 CET1 비율을 상회하거나 아니면 이제 개선되는 추세를 계속 보일 경우에 주저는 확대가 보다 용이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자본비율을 올리기 위한 조건들이 뭐냐를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 자본 항목에는 자본금이랑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비지배주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차감 항목이 영업권이라든지 무형자산 상당액, 그다음에 예상손실 대비 충당금 적립 부족액, 그다음에 확정급여형 연금자산 이런 것들이 이제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자본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BIS 자기 자본 비율은 결국 위험가중 자산분의 기본 자본과 보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그 CET1 비율이 올라가려면 보통 자본이 늘어나거나 위험가중 자산이 이제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익을 많이 내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서 보통 자본이 증가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신용, 운영, 시장 위험, RW 자산이 낮아지면 이제 그 경우도 자본비율이 올라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요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유가증권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요 누계액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개선이 되면 또 자본비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은행들 이익이 어떻게 될 거고, 이익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대출이 가계대출 쪽은 정부에서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액이 상당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도 거의 가계대출은 성장을 못했고요. 다만 보시면 대기업을 위주로 대출이 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기업 대출 확대 전략, 그리고 그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기업 대출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성장률이 조금 위축이 돼도 전체적으로는 총대출 성장률은 저희가 원래 한 4% 정도 보고 있었는데 그보다 높은 5% 정도를 기록할 공산이 이제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대출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이 잘 나올 거다라는 거고, 마진은 원래 올해 조금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수신금리가 리프레싱 되면서 그 떨어진 효과 때문에 1분기에 생각보다 은행 마진이 안 떨어지고 상승을 했는데요. 뭐 2분기부터는 다시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NIM은 당초 예상보다 좀 적은 폭인 4에서 5bp 정도에 그칠 것 같고요. 이것도 사실 다소 조금 보수적인 가정이고요. 높은 물가로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고 인하폭도 좀 낮춰진다면 실제 NIM 하락폭은 더 예상보다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성장이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마진도 예상보다는 하락폭이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충당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NPL 비율이나 연체율이 좀 올라가서 경상대손 비용은 좀 증가하겠지만 작년, 재작년 워낙 그 보수적으로 추가 충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마 대손 비용은 전년 대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13.1조 원 정도 충당금을 쌓았는데 사실 7조 원 정도가 감독원이 좀 보수적으로 쌓으라고 해서 추가로 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적으로는 한 6조 원대밖에 충당금이 안 나왔고요. 올해 뭐 PF 정상화 방안에 따른 추가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한 10조 원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YY로는 대략 한 20% 정도 감소를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은행들 영향이 어떨 거냐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대략 은행 전체적으로 한 1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충당금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시중은행당 뭐 KB, 신한, 우리하나 이런 기준으로 대략 한 2천억 내외 정도의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정상화 방안 진행 과정에 따라서 저희 예상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PF 관련돼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표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은행들의 전체 PF 익스포저를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지주사들 PF 총 익스포저는 대략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35조, 증권 8.4조 원, 캐피탈 11.6조 원,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60조 중에서 보험 PF가 한 대략 51조, 그리고 브릿지론이 한 9.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F 60조 원에 대한 전체적인 충당금 잔액은 2.6조 원 정도고요. 이 충당금은 총 익스포저 대비로는 대략 한 4% 정도 수준, 브릿지론 대비로는 대략 한 27% 정도 적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 은행 쪽은 모르겠지만 이제 비은행 계열사들은 충당금 부담이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전체 그 PF 중에서 한 10% 정도를 우려나 부실 유의 사업장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익스포저 대비해서 사실 구조정되는 사업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은행들 브릿지론의 절반가량이 손실이 나고 그 손실 중에서 50% 정도 최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22조 6천이 쌓여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고 지금 금융지주사 현재 연간 이익을 감안하게 되면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이제 그거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고 저희 연간 이익 가정치에는 그 PF 때문에 추가로 쌓는 게 다 저희 이익 가정치에 감안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익을 하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이익은 대략 한 21조 원 정도,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21조 원 정도가 이익여금이 증가하게 되면 보통 자본 비율을 대략 한 130bp 정도 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RW도 올라가니까 비율이 떨어진 요인도 있겠지만 이익 기준으로만 보면 이렇다는 거고, 주주환원 보통 한 35% 정도를 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요걸 제외하게 되면 대략 한 90bp 정도는 이익여금 때문에 자본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RW 가이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들겠지만 얼마나 더 이제 줄어들 거냐, 오히려 더 낮아질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 이런 게 결정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자본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익잉여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RWA, 그러니까 위험가중산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보증담보 비중이 높은 대출 위주로 하게 되면 위험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RWA가 이제 줄어들면서 자본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RWA는 환율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외화 자산이 많은 경우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기준으로 RWA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화 자산 비중이 클수록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은행별로 보면 이제 하나금융이 외화 자산 비중이 다른 은행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자본비율이 좀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자본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요거 외에 이제 운영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소송에 휘말리거나 직원이 횡령을 한다거나 불안전 판매 같은 고객 배상이 있으면 이제 운영 RWA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관리가 되면 생각보다 자본비율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포괄 손익 증가입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매도 가는 증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FVOCI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손익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제 자본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가 2022년에 이제 급등했는데 이때 금리가 급등하면서 평가손이 발생해서 대다수 은행들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비율이 떨어졌던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KB금융은 카카오뱅크 주식을 좀 들고 있는데 2022년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FVOCI 평가 손실이 더 확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향후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채권 보유 측면에서는 FVOCI 평가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보통 자본 증가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가운데 게 주요 금융지사들의 FVOCI 평가 손익 2021년, 2022년, 2023년 비교해 놓은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그래프는 지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보유 현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어떤 은행이 어떤 요인에 따라서 조금 익스포저가 좀 클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은행 쪽 최선호주로는 하나금융 말씀드리고 있고, 올해 한 3.7조 원 정도 수익 예상하고 있는데 ROE가 9%가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금융사 중에서 가장 그 ROE가 높을 것 같고요. 그 CET1 비율은 12.9%로 낮아졌지만 일회성 요인 때문이 측면이 좀 있고, RW 관리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환율이 하락하게 전환하게 되면 보통 자본 비율 개선폭도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수가 확대하면서 올해 총주주 환원율 38%대로 상향될 것 같고요. 밸류 모멘텀 뛰어나고 업종 내 주도주의 주의도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금융을 은행업종 내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